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하는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하자보수 보증금은 하자보수 비용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된다. 하자보수 보증금의 범위는 보증서에 보증된 금액 내에서 사용한다. 요거는 뭐 당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또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업 주체가 부도가 나서 더 이상 하자보수를 안 해준다. 그래서 하자를 봤더니 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에서는 40억까지 보장돼 있는데 막상 하자를 보니까 뭐 60억이다. 그러면 60억을 다 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40억까지. 그러니까 그 보험금에서 보장돼 있는 금액까지 맥시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하자가 정말 많다 그럴 경우에는 그 하자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업 주체가 문제가 되기 전에 그 사업 주체한테 빨리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주체는 하자뿐만 아니라 미시공, 변경 시공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까지도 있으니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의 하자의 성격을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돼요. 일반 하자냐? 그냥 우리 아파트는 일반적인 하자가 있다. 균열이 있다. 도장 들뜸, 뭐 타일 들뜸 이런 하자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사업 주체가 안 해주더라도 그 하자 보증 이행 청구로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아파트의 하자는 미시공 때문에 발생한 거다. 변경 시공 때문에 발생한 거다. 뭐 예를 들어 그 지하 주차장 방수공법이 뭐 예를 들어 시트 방수였는데 액체 방수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많이 샌다. 그런 경우에는 공법이 바뀌었다. 도면과 달리 시공됐다. 변경 시공이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변경 시공에 따른 하자거든요. 사업 주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거지 하자 보증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하자가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원인이 뭐냐, 그에 따라서 누가 책임질 거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자에 책임지는 그 사업 주체, 분양자들, 뭐 큰 회사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작은 회사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재정 상태라든지 여러분이 하자보수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하자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겠다. 그것도 한번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자보수 보증금의 기간은 보증서에 약정된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고 그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예. 다음에 이제 약관의 내용에서 아까 설명드렸죠. 보증서 약관 내의 하자에 대해서 보증을 해준다. 예.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실무 사례, 실질적으로 하자 보증 이행 청구를 할 때 들어가 있는 기술 서류 4가지, 그걸 이제 작성하는 법을 한번 해볼 텐데, 근본적으로 하자냐 아니냐, 어떻게 하자 보수해야 되느냐, 그걸 보수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판단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걸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기준을 정해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기준을 정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기준을 정해서 고시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자 조사와 하자 접수 시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7조 상항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걸 고시하게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의 하자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을 만들어서 고시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이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하자를 조사하고 비용을 산정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식사하시고 2시간 강의를 하잖아요. 그죠? 2시간 하고 다음에 나중에 1시간 하는데 첫 번째 2시간이 이거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한 강의를 실제 사진을 보면서 이런 경우에 이게 하자다. 어떻게 보수해야 된다. 그걸 한다는 거죠. 네. 그 도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공동주택의 하자조사 및 하자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게끔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고시된 게 2016년 12월 달에 고시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올해 말 정도에는 또 새로운 고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어요. 개정 작업. 하고 있어서 새로운 고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 새로운 고시가 나온다는 건 뭐죠? 그 기존에 냈던 고시 중에 그 현실에 안 맞는 것들, 그런 것도 수정하고 또 새로운 공법들에 반영하고 해서 이게 새로운 고시가 나오면 이거는 법제처라든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운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보겠는데, 이제부터 이제 사진도 찍고 하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딱 보면 벌써 이거 내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자 현황도라고 해요. 하자 현황도는 아까 강의 드릴 때 그렇죠? 하자 현황도 제출하게 돼 있죠. 하자 현황도인데, 하자 현황도로 만들 수 있는 게 있고 만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외벽의 균열이다. 그거는 하자 현황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삐티의 누수다. 그건 현황도를 그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냥 엘리베이터 삐티의 누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자 현황도를 그릴 수 있는 건 그려달라. 그릴 수 없는 건 리스트업을 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자 현황도라는 걸 왜 그리냐 도대체. 이 하자 현황도를 그리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뭐냐면, 예를 들어 10년차 하자다. 여기 나와 있는 지금 그림처럼 아파트 외벽 균열이다. 그러면 10년차 하자죠. 10년차 하자는 10년차 되기 전에만 딱 한 번만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10년차 하자라는 건 뭐냐면 10년 안에 발생한 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안에 하자가 5년 차에 보니까 외벽에 균열이 너무 많아. 그래서 보기가 싫어. 야, 이거 사업 주체는 부도났고 하자 보증 이행 청구를 하자.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10년 차도 5년에 할 수 있는 거죠. 자, 5년 차에 10년 차에 대해서 하자 보증 이행 청구를 했어.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수를 했어. 그래놓고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균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10년이 되기 전에 또 그 하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새로운 하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10년 차 되기 바로 전에 하자 보증 이행 청구를 했다. 그랬을 때 그 용역회사가 가서 이 균열이 5년 차에 발생한 하자인지 10년 차에 발생한 하자인지 어떻게 하나요? 도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면을 그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좀 어려운 말일지 모르는데 기변제 하자.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돈을 지급한 하자와 새로운 하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도면을 딱 보면 이걸 어떻게 그려? 난 좀 힘들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요구하는 이유는 기변제 하자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균열을 이제 조사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건식균열, 습식균열을 구분하고 0.3mm 이상과 이하를 구분하는데, 아파트 외벽의 하자는 대부분 0.3mm 이하 균열이에요. 0.3mm 이상 균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0.3mm 이상 균열은 어디 있냐면 옥탑, 그런 데 쭉 발생돼 있고, 외벽에 발생한 하자는 다 0.3mm 이하 균열이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제 층간 균열. 그래서 외벽을 이렇게 보면서 저층부는 밑에서 보고, 저희 같은 경우에 저층부는 밑에서 보죠. 고층부는 이 앞동에 가서 봐요. 앞동 지붕에서 보면 잘 보입니다. 그리고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균열 패턴을 보면 중간 부분은 다 비슷한 패턴으로 균열이 갑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달리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사무소에 있는 직원 중에 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루에 한 동씩 이렇게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하면 됩니다. 또 저희 같은 용역회사가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맞나 다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예를 들어 혹시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쭉,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말한 게, 우리 용역회사 기본적으로 안전진단하는 용역회사 중에서 대부분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있는 업체 그 용역회사들은 다 법원 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장비들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만환경으로 쳐다보고 실질적으로 어떤 식의 균열이 어떻게 갔나 쭉 검수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전문적 기술이 없어서 이걸 실수한다 하더라도 다 우리가 수정을 하죠. 수정을 해가지고 제대로 뽑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하자 현황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황도가 이렇게 작성이 된다. 외벽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색깔을 달리해서 이렇게 하고 물량도 뽑아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균열을 표시하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도면을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5m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도면에 그게 메타가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균열 갔다 그러면 이 균열은 15m죠. 근데 반만 갔다 그러면 7.5m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계단실 같은 경우에도 균열이 많아요. 계단실 같은 균열도 다 10년차 하자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10년차 갖고 계단실 같은 경우에는 창 주변 누수. 그 누수가 되면 또 도장 들뜸. 또 층간 균열로 누수, 도장 들뜸 이게 발생하죠. 그래서 대개는 계단실 같은 경우에는 계단실 평면을 하나 이렇게 만들고 이걸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으면 이렇게 이제 그 책에다가 이걸 딱 집게로 찝어가지고 위에서부터 걸어 내려오면서 거기다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쓰는 거죠. 여기다가 몇 미터, 누수균열 몇 미터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현황도를 그리는 건 아니죠. 아니고 균열의 현황을 그리는 건 아니지만 균열이 있는 위치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죠. 이걸 현황도라고 하는 겁니다. 꼭 균열을 그려야만 현황도는 아닙니다. 명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현황도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도 기변제를 확인할 때는 실질적으로 기존의 서류를 보고 우리가 확인합니다. 저도 이제 10년차 하자 같은 경우에 이제 용역기관으로 선정돼서 일하러 나가면 주택도시보증공사 기변제 서류를 줍니다. 외벽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고요. 계단실 같은 경우에도 기변제 서류가 있어요. 그러면 기변제 서류를 놓고 새로 청구한 거 두 개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확인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지하 비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위치를 표기하고 대개는 여기다 물량을 쓰죠. 지하 비트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 표시하고 2m, 수직균열 2m 뭐 이렇게 쓰게 됩니다. 다음에 지하주차장 벽체 그러면 콘크리트 아니면 조적이겠죠. 그런 경우에도 대개는 그리는 사람도 있고요. 대개는 이제 여기다가 평면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해가지고 글을 씁니다. 수직균열 2m 이런 식으로 하셔도 균열 현황도라고 보는 겁니다. 지하주차장 천정과 바닥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균열이 많으면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물량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일단 그림을 그리고 그걸 사무실에 가지고 들어와서 도면과 비교하면서 메타수를 뽑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다음에 이제 조경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조사하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소장님들 보면 그 조경 평면도를 관리사무실 벽에다 붙여놓고 이제 조경은 계속 그 꾸준히 유지 관리 하잖아요. 그래서 뭐 고산목이 발생하면 자르기도 해야 되고 그런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그 조경 평면도에다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그걸 복사해서 예를 들어 청구하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지금 관리사무실에 붙여져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제가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다음에 기타 시설물 그 외에도 균열이라든지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실, 생활지원센터, 유치원 이런 것도 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이제 균열 현황도가 작성되면 여기 안에는 균열 현황도를 작성할 수 없는 것도 있죠. 그런 걸 포함해서 리스트를 만듭니다. 리스트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리스트가 나와야 그 다음에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물량이 나와야 단가를 곱하고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리스트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표로 이렇게 만들게 돼 있다.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다 이제 전유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전유 부분. 여러분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48페이지 보면 전유 부분은 하자를 접수받는 하자가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 하자를 접수받을 때는 엑셀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 몇 년차 하자 몇 동, 몇 호, 뭐
부위가 나오죠. 안방, 건너방, 욕실, 타일 들뜸, 균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음에 그게 접수 날짜가 나오는 거죠. 그게 엑셀로 정리하는 거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중에 예를 들어 공정별로 나눌 수도 있고, 뭐 다 소트가 가능하죠. 엑셀로 작성해 놓으면. 그렇게 이제 접수 받는 게 있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입주자들, 그 소유주가 하자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아파트는 이런 하자가 있어. 특이한 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많이 가보면 그 타일이 들뜨는 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외벽 쪽으로 타일이 들뜨는 하자가 있으면 한 세대가 들뜨는 게 아니라 한 세가 들뜨면 그로는 다 들떠요. 근본적으로 시공 방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 들뜨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세대는 하자를 접수해. 하자가 다 들떴어요. 이게 두드려보면 다 소리가 나요. 들떴다는 거죠. 예? 두드려보면 소리가 난다는 건 다 떴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지금. 근데 어떤 세대는 접수를 안 해. 그래서, 이 세대는 제대로 붙여졌나? 한번 가서 보면 들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야. 하자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하자 조사서 전유 부분 같은 경우에 하자 조사를 나눠주고 접수를 받는 방법이에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48페이지부터 나오는 거는 주택법에 의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에 대한 접수 양식이에요, 양식. 자, 그런데 1년차 하자를 받을 때 1년차만 받으면 되나요? 그 이상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1년차 하자 받을 때 예를 들어 내력벽 균열. 이건 1년차 하니까 빼세요. 이거 아니에요. 1년 안에 그때 발생된 모든 하자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년차 하자에도 균열이 있는 거예요, 균열. 그래서 다 받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48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이제 하자 접수 안내문이라고 나오죠. 이런 사유 때문에 이렇게 하자를 접수받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내주세요. 그런 내용이죠. 다음에 49페이지 보면 실질적으로 1년차 하자, 세대 하자 신청서가 나오는데 이걸 작성할 때는 이거 똑같이 하지 마시고 그 아파트만의 하자의 특성이 있어요. 반드시 있는 그 하자가 있어요. 우리 아파트는 이게 문제야. 그런 게 있어요. 예. 우리 아파트는 발코니 결로가 문제야. 우리 아파트는 화장실 앞에 있는 크로제트에 옷장 뒤에 곰팡이가 문제야. 그러면 그걸 거기 써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표시하게끔 해야지 그냥 이거 복사해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아파트만의 특성을 고려해서 하자 조서서를 만드셔야 된다. 다음에 51페이지 보면 2년차 하자 나오죠. 2년차 하자. 이렇게 나오고 3년차, 4년차 그냥 예를 제가 거기 제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요. 58페이지. 58페이지에는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나오는 하자죠. 이제 2년차 하자. 그래서 그것도 거기에 2년차 하자. 그래서 여기는 현관, 거실, 침실 이런 식으로 부위를 나누고 다음에 바닥, 벽체, 천장, 신발장 이렇게 부위를 나누고 그에 대한 하자 내용을 적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그 아파트의 양상에 따라서 달리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가장 하자를 정확히 적어낼 수 있도록. 두 번째로 만약에 물량까지도 적어낼 수 있으면 좋습니다. 물량을 적어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좋은데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거기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걸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3년차, 5년차 제가 이제 양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10년차. 그러니까 64페이지 보면 어떤 양식이 나오면 이 양식이 나와요. 여기 이제 도면이 들어간 양식이에요, 도면이. 그래서 어떤 하자는 우리 아파트는 발코니 바닥이 다 들떴어. 발코니 바닥이 막 버석버석해서 올라오죠. 타일이 이상하게 밑에서 누가 밀어 올리는 것도 아니지 타일이 막 이렇게 솟아 올라와요. 그런 하자들이 많죠. 이게 문제야. 근데 물량이 중요하지, 물량이. 그럴 경우에는 도면을 주면서 발코니 타일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린 여기 다 들떴어. 우린 여기도 들떴어. 이렇게 표시하면 물량이 나오는 거죠, 물량.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거는 뭐냐면 법원 감정할 때 감정인들이 사용하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갔을 때 여기다 표시함으로써 물량까지 다 뽑아버리는, 동시에 뽑아버리는 그런 양식인데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아파트만의 특이한 하자를 가장 앞장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타일 하자, 뭐 전등, 뭐 홈오토가 계속 불량이다 그러면 홈오토에 불량이 있다 없다만 표시하면 그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입주자들이 그걸 잘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접수를 받으면 되고, 이 양식, 이게 하자 현황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양식을 복사해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예. 물론 비용을 뽑을 때는 이걸 집계를 해야 돼, 집계. 그래서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물량 집계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기술자들은 그걸 굉장히 빨리 해요. 빨리 하는데 조금 어렵겠죠.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요걸 가지고 다음에 리스트를 만들고 물량 집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전유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리스트인데 요 리스트의 뒤쪽에 여기 보면 문서가 있어요. 문서. 이거는 뭐냐 하면 이 하자는 이 문서에 의해서 이때 이미 하자 보수 해달라고 요구한 거다 그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물량 집계를 할 때는 여기에다 칸을 더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 뭐 균열 몇 미터 이렇게 뒤에다 만들 수도 있겠죠. 엑셀로 하면 그렇게 이제 만드셔도 된다. 요거는 이제 하자 설명서예요. 하자 설명서는 왜 중요한지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죠? 계절적인 문제가 때문에 그 하자를 볼 수 없는 경우에 사진을 보고 판단한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진과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상황 그런 걸 보고 판단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강의한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죠. 하자가 발생했을 때 미리 보수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했는데 미리 보수할 수밖에 없는 하자도 있어요. 당장 물이 안 나온다, 불이 안 들어온다. 그거 어떻게 해요? 보수해야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하자 발생한 사진, 그죠? 그리고 보수했던 그 기록, 들어간 돈을 증빙하는 자료, 그런 걸 갖춰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용역회사에 주면 용역회사와 허그에서 그 부분을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균열이다. 균열이 급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아파트 균열 간다고 무너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균열을 갖다 미리 보수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강의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 하자가 가지고 있는 변수가 있어요. 너무 잘 알아요, 그걸 이제 용역회사의 책임기술자 정도 된다 그러면 다 법원감정 10년 이상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 때문에 하자들 다 알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상황에 맞게끔 판단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자 설명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자 설명서 사진만 봐도 대충 알아요. 그래서 사진 같은 거를 다 찍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래서 그러면 균열 다 찍을 필요 없어요. 대표적인 균열. 그래서 옥상 균열, 벽제 균열, 지하 균열, 뭐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균열. 우리 아파트만의 특이한 균열. 우리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무근을 안 쳤다. 지하 주차장 무근을 안 치면 상부에서 균열이 너무 많죠. 그런 경우에 우리 아파트의 대표적인 균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균열들, 그런 사진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층간 균열해 갖고 누수가 되고 뭐 백태가 일어난다. 뭐 이거 습식 균열이죠. 예,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사진을 하나씩은 좀 찍어달라. 그래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기변제 할 때도 이 사진을 봅니다. 그래서 뭐 그런지는 없겠지만 돈은 받았는데 이 균열이 있었는데 돈을 받는데 보수를 안 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청구를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 뺍니다, 이게. 예, 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또 사진을 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이 일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사진들에 대해서 설명인데, 여기는 이제 제가 양식을 제시했는데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기술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이 양식을 따르라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나와 있죠. 공동주택의 하자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를 하는데 가장 최근 게 2016년 12월 달에 했어요. 국토교통 장관이. 근데 원래 이거는 어떤 용도로 만들어진 거냐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최초에는 하자분쟁 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면서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에서 하자를 판단할 때 이 기준으로 하세요라고 만들었죠. 그리고 2016년 8월 달에 공동주택관리법을 만들면서 하자를 조사할 때 그 기준으로 하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총칙에 보면 목적, 이 하자 판정 기준을 만든 목적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자 여부의 판정, 하자 조사 방법, 보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을 만들면서 이거 기준으로 하자 조사해라 이렇게 만든 거죠. 그 내용에 보면 2장에는 하자 여부의 판단, 3장에서는 하자 조사 방법, 4장에서는 하자 보수 비용 산정 방법,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읽어보셔야 돼요. 부피가 좀 됩니다. 읽어보시면 단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떤 걸 하자로 보고 있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균열 하나만 이제 오후에 강의를 듣게 되겠지만 들으시겠지만 균열만 하나 예를 들면 여기 그 국토교통부의 하자 판정 기준에 있어서는 균열에 대해서 0.3mm 이상은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0.3mm 이상 균열은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0.3mm 이하 균열은 그 균열 위치에 누수가 되거나 그 균열이 철근 위치에 발생해야 하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하자 소송을 할 경우에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죠? 0.3mm 이상은 당연히 하자고 0.3mm 이하 하자도 내구성 차원에서 보수가 필요하면 하자로 본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자 소송에서는 더 폭넓게 하자를 보고 있죠. 여기서는 좀 이렇게 좁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정 작업을 통해서 법원에서 판단하는 하자 기준과 하자 판정 기준에서 판단하는 하자 기준이 서서히 일치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말에 새로운 기준이 나오면 거의 법원 판단과 일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희망을 해봅니다. 그래야 이 판단이 일치되면 그 하자를 보는 시각이 일치되면 그죠? 일치되면 분쟁이 줄어들겠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자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이게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폭넓게 판단하니까 0.3mm 이하 균열이라고 해서 청구하지 말자 이러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 판단은 결국에는 허그에서 판단을 하니까 여러분은 그걸 청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교재 75쪽에 나오는 거 실질적으로 제가 했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 관리사무실에서 보낸 공문이에요. 뭐 평이하죠. 무슨 관리사무소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영담관리센터에 보낸 거죠. 부산에 있나 봐요. 그래서 무슨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 이행 청구권. 그래서 이거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보냈던 것 같아요. 2016년이니까. 근데 2013년도에도 받았어. 그죠? 제가 이제 이걸 했는데 2013년도에 이미 10년차 하자로 돈을 받아서 보수를 했어. 그런데 이제 10년이 끝나가는 상황인데 하자가 또 있는 거예요. 3년 만에. 그래서 다시 신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은 가서 기변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갔는데 보니까 기변제 이후에 새로 발생한 균열도 있더라 이거죠.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 새로 발생한 균열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비용을 뽑아가지고 이제 지급하게끔 그렇게 했죠. 그 공문이에요. 그 공문에서 이제 이렇게 공문을 내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문의 내용을 이렇게 10년 차에 대해서 다시 청구하니까 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다음에 부침 서류들을 보면 아까 설명드린 내용들이 나와요. 뭐 발송 공문, 하자보수 보증서, 입주의 대표의 구성 명단,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그 설계도면을 여기다 첨부했어요. 설계도면은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 설계도면은 안 나갔는데 대부분의 용역업체에서 그 하자를 조사할 때는 설계도면을 요구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아시겠지만 건축물은 그 내부를 완전히 볼 수가 없어요. 마감이 있어서. 그래서 그 하자의 원인을 찾고 적정한 보수 비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면이 중요해요.
물론 그 아파트가 도면대로 시공됐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보장할 수는 없어도 아파트 그 보증 청구한 거를 저희가 깨보면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면이라는 어떤 그런 보조 판단 자료를 통해서 그 어떤 진실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면 같은 걸 PDF로 만들어서 청구할 때 같이 보내주시면 하자를 판단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 자, 이제부터는 비용을 어떻게 뽑을 거냐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교재 76쪽에 나오는데 한번 76쪽 볼게요. 76쪽. 76쪽에는 실질적으로 하자보수 공사비 총괄표라고 나와요. 이게 결론이에요. 76쪽에 나오는 게 결론이죠. 이게 여기 보면 7억 1천이 계산됐어요. 그 하자를 조사해서 보수 방법을 결정하고 비용을 뽑고 다 했더니 7억이 나온 거예요. 7억이.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청구한 거죠. 청구한 겁니다. 이게 나왔는데 자, 이거를 7억이라는 돈이 나오려면 가장 뭐부터 시작했을까요? 하자 조사부터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의는 그 뒤에서부터 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자 조사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물량을 산출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뒤에서부터 한번 해오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앞에가 잘 안 보이면 여러분 교재 보셔도 됩니다. 79페이지를 볼게요. 79페이지. 79페이지 보면 외벽 물량 산출서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아까 그 아파트 외벽이 있고 빨간 걸로 균열을 그렸죠. 그걸 보면서 이걸 작성하는 거예요. 79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14층 건식균열 1 더하기 1.4 더하기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거기 있는 균열을 쭉 더하는 거예요. 빨간 균열 더하면 건식균열, 파란 균열 더하면 습식균열 이런 식으로 쭉 더하면 그게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4층 건식균열 30m, 습식균열 20m, 13층 건식균열 32m, 습식균열 10m 요거 다 더하면 건식 2000m, 습식 1000m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요게 이제 물량 산출서라고 해요. 물량 산출서. 그래서 이 물량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 78페이지 밑에 보면 물량 집계표라고 나와요. 물량 집계표. 바로 이겁니다. 자, 아까 물량을 다 더했죠. 그러면 외벽에 대해서는 주입식 공법, 건식균열은 주입식 공법으로 해야 되겠죠. 2200m. 다음에 누수균열, 습식균열 이런 건 습식균열 보수공법으로 공법이 달라요. 단가가 2배 정도 차이 나죠. 습식균열, 그러면 습식균열 물량을 여기다 적는 거죠. 자, 균열 보수만 하고 끝나는 거냐? 아니죠. 그 부분에 도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바탕 처리하고 도장을 해야 되죠. 그 바탕 처리 도장 비용을 새로 뽑는 게 아니고 균열 길이의 일정한 폭으로 뽑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탕 처리는 주입식 공법, 습식 공법, 균열 보수비 요 미터 곱하기 30cm 이런 식으로 해서 바탕 처리 물량 876 스퀘어미터, 수성 페인트 876 스퀘어미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도장 물량까지 뽑아버리는데 이건 별도로 뽑는 게 아니라 균열 길이의 일정한 폭으로 뽑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물량 집계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앞에를 뽑아놓고 마감은 요걸 기준으로 뽑는 겁니다. 지하주차장 볼까요?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도 바닥 균열도 있고 천정 균열도 있죠. 그죠? 바닥은 마감이 에폭시 페인트겠죠. 천정은 도장일 수도 있고 흡음 뿜칠일 수도 있어요. 그죠? 흡음 뿜칠일 수도 있어요. 다음에 도장 물량,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지하주차장도 균열 보수를 하고 마감을 뽑아주는데 뭐 여기는 수성 페인트라고 돼요. 수성 페인트를 뽑든 흡음 푹치를 뽑든 나눠서 뽑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계단실이다 그러면 무늬코트겠죠. 무늬코트. 그래서 계단실은 균열 길이, 다음에 도장은 무늬코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작성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좀 힘들어 하시는데 뭐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량 산출 집계표라고 해요. 이제 집계표가 나오면 물량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가를 곱해야 돼, 단가. 물량에다가 단가를 곱하면 그걸 우리가 직접비라고 해요, 직접비.
예? 직접비라고 한다는 거 뭐냐면 간접비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물량 곱하기 단가를 곱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할 거냐, 어떤 단가를 사용할 거냐.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감정하는 단가입니다. 그건 뭐냐면 공인된 단가. 공인된 단가. 실용 단가보다는 비싸요. 실용 단가. 그래서 공인된 단가의 한 70%, 80%가 실용 단가예요. 거기다 또 하도를 주면 또 내려가죠. 근데 공인된 단가는 물가 자료, 적산 자료에 나오는 공인된 단가를 얘기하는 거죠. 노무비도 공인된 품. 자, 그러면 여기다 단가를 곱해야 되는데 그 단가는 어디서 구하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적산 자료, 물가 자료, 뭐 이렇게 적산 자료라는 책을 사는 방법입니다. 한 4만 원 정도 합니다. 적산 자료라는 책을 사는 방법. 다음에 적산 자료, 적산 그 가격 자료 이런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걸 자주 사용하는 회사는 홈페이지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거기 있는 단가를 엑셀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공사 발주를 한 달에도 여러 번 한다. 그런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서 그 단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작아서 1년에 한 2번 정도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적산자료, 물가자료 이런 거 사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주변 아파트에 법원 감정을 한 감정서가 있으면 그 감정서 부록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법원 감정은 다 공인된 단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해도 혹시 단가의 적용 시점 이런 게 있어요. 단가도 다 날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균열보습이다 그러면 균열보습이 에폭시 인젝션 24,000원 그게 올해 24,000원이면 내년은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그리고 작년에는 또 얼마일지 몰라요. 다 그 달마다 시기마다 다 단가가 다르죠. 그래도 여러분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단가 사용하시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이걸 검수할 때 제대로 된 단가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단가를 볼게요. 여러분 78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게 1위 대가표인데 단가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또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균열보수 그다음에 주입식 균열보수 그러면 24,000원 그렇게 얘기하죠. 24,000원 얘기합니다. 여기 볼게요. 요걸 볼게요. 수성페인트 7 그러면 한 4,000원, 5,000원 제곱미터당 4,000, 5,000 들어간다 그렇게 봐요. 그 수성페인트는 제곱미터당이에요. 균열보수는 미터당이에요. 미터당. 그래서 에폭시 인젝션이다 그러면 미터당 25,000원 24,000원 그렇죠. 그 미터당 제곱미터당 이걸 1위라고 해요. 1위 단위.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1위 대가라는 말을 써요. 1위 대가. 단위당 단가. 콘크리트 타설 그건 뭘까요? 세제곱미터. 철근 조립 철골 조립 설치. 철골을 설치한다. 톤당 단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1위 대가라고 해요. 1위 대가. 그래서 1위 대가가 있다. 단위당 단가. 근데 그 단위당 단가를 뽑을 때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나눠서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중요한데 페인트다. 균열보수다. 페인트를 볼게요. 페인트. 재료비가 클까요? 노무비가 클까요? 노무비가 크죠. 노무비가 큽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를 볼게요. 능력만 펜스 설치. 펜스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런 건 어느 게 클까요? 재료비가 큽니다. 어떤 공사는 재료비가 큰 게 있어요. 어떤 공사는 노무비가 큰 게 있어요. 균열보수는 비슷비슷합니다. 재료비도 비싸고 재료비도 좀 있고 예를 들어 주입 에폭시 인젝션이다 그러면 재료비가 좀 비싸요.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가 비슷비슷해요. 그래도 노무비가 높아요. 표면 처리 공법 보수 노무비가 커요. 근데 왜 그냥 단가 하나면 되지 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나누냐? 간접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간접비라는 게 뭐죠? 간접비라는 건 안전관리비, 간접노무비, 공과잡비 그 인원에 대한 얘기예요. 인원. 그러면 간접비는
노무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노무비의 포션으로 나오는 거예요. 곱하기 얼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나누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노무비가 높다. 그럼 안전관리비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단가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나눠지는데 그 이유는 간접공사비를 정확히 뽑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1위 대가라는 건 재료비, 노무비 나눠진다. 다음에 1위 대가를 만들었으면 또는 여러분이 이걸 만들 수는 없으니까 확보하셨으면 이걸 가지고 뭘 만드냐면 여러분 77페이지에 밑에 보면 1위 대가 목록표라는 게 나와요. 자, 그 단가들을 한 줄로 정리하는 겁니다. 습식균열 보수 재료비 11,000원, 노무비 2만원. 노무비가 비싸네요. 건식균열 보수 주입식 공법 9,000원, 11,000원. 그죠?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노무비가 조금 비싸죠. 충전식 균열 보수 2,000원, 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습식 균열 보수는 3만원, 건식 균열 보수는 2만원, 충전식 만원, 표면 처리 5,000원. 그런데 요게 메타당 단가인데 재료비, 노무비 단가가 나눠져 있는 거죠. 자, 요거를 1위 대가 목록표라고 해요. 이 목록표를 만들었으면 이제 아까 만든 그 물량 집계표에다가 1위 대가 목록표에 있는 단가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내역서라고 해요. 이때 이제 내역서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역서를 볼게요. 여러분 교재 77페이지 위에 있는 게 내역서예요. 내역서. 그 내역서를 보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건식 균열 보수 0.3mm 이상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교재 보세요. 건식 균열 보수 0.3mm 이상 아까 2200m 얘기했죠. 2200m 재료비는 9,000원, 노무비는 11,000원이니까 재료비 2,000만원, 노무비 2,500만원 합치면 4,600만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요게 뭐 거기에 건식균열 보수공사라는데 4,000만원이 든다. 이거 직접비라는 거예요. 직접비. 실제는 이거보다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간접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건 그래서 내역서는 이렇게 작성하는데 이것까지 요거를 직접비라고 한다. 근데 요거 할 때 또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플러스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가설공사, 현장 정리, 보양, 청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공사할 때 보면 외벽 페인트를 칠한다. 그러면 창문은 가려야 되잖아요. 그죠? 비닐 테이프로 가리죠. 그다음에 페인트 칠하고 나면 밑에 부분에 조경수 같은데 페인트 묻으면 안 되니까 비닐로 감싸야 되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런 걸 가설공사라고 해요. 가설공사.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쌍줄비계를 메고 칠해야 될 수도 있고, 그죠? 다음에 달비계 타고 이렇게 줄을 타고 칠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쌍줄비계를 매게 되면 가설 비용, 쌍줄비계 매는 비용을 뽑아야 되죠. 달비계를 매면, 달비계라는 건 위에서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노무비에 활증을 줘야 돼요, 활증. 노무비 활증.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데, 하여튼 볼게요. 예. 그렇게 이제 이게 내역서가 작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간접비를 구성해야 돼요. 그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내역서를 만들면 재료비 나오죠. 재료비 다 더하면 재료비 집계가 나오죠. 밑에 노무비 다 더하면 노무비 집계가 나오죠. 경비 더하면 경비 집계가 나오죠. 다음에 이제 이게 내역서예요. 내역서 첫 장 볼게. 뒷부분에 있는 재료비가 일로 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직접 재료비라고 합니다.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그 노무비가 앞으로 옵니다. 간접 노무비가 되는 거예요. 직접 노무비가 되는 거예요. 직접 노무비는 뭐죠? 근로자의 인건비예요. 근로자의 인건비를 우리가 직접 노무비라고 해요. 직접 노무비는 아까 그 내역서에 있는 노무비 합계가 직접 노무비예요. 간접 노무비는 뭐죠? 간접 노무비는 그 회사의 직원 인건비. 아무래도 그 회사에 사장도 있을 거고 관리 직원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인건비를 우리가 간접 노무비라고 해요. 간접 노무비는 어떻게 뽑느냐? 직접 노무비의 퍼센트로 뽑아요. 그래서 직접 노무비의 10% 간접 노무비 이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넣어주고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보험 들어가 산재보험은 어떻게 뽑죠? 산재보험은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죠? 노무비의 퍼센트로 뽑는 거예요. 노무비. 그래서 산재보험 노무비의 3.3%. 안전관리비는 재료비,
노무비에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뽑죠. 기타 경비, 환경 보전비 이런 식으로 쭉 간접비를 뽑아요. 요런 거 어디서 뽑냐? 여기서.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적산 정보에 보면 공사 비율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뽑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개를 내고 일반 관리비를 또 뽑아요. 이윤을 넣고 그러면 이제 총 공사비가 나오죠. 6억 4천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6억 4천을 갖다가 어떤 업체한테 주려면 부가세를 줘야 돼요, 부가세. 그래서 부가세 10%를 플러스합니다. 그래서 7억 천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걸 하자보수 비용이다라고 해서 청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다시 가서 물량이 맞는지 단가가 맞는지 확인하고 재작업을 하죠. 재작업을 해서 그다음에 거기다가 내용서 구성을 다시 하고 소장님들 당연히 넣어야 될 고소할증 안 넣었다. 쌍줄비기 안 넣었다. 그럼 우리가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다시 계산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다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과도한 건 빠지고 잘못된 건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작성된 거를 보내주고 이제 검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의제기를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금액을 뽑는 방법인데 이게 좀 어려워요. 실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가 좀 밝은 사람은 금방 이해합니다. 근데 숫자가 밝지 않으면 조금 이제 어려운데 한번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원 감정서가 이런 식으로 작성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단지가 너무 크다, 단지가 너무 크고 이거를 직접 하시기 어렵다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해서는 외주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줄 수 있습니다. 이 용역, 그러니까 하자 보수 보증금 청구를 위한 용역은 전자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걸 내가 좀 설명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 어렵다. 그리고 이게 하자 보수 금액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그 입주 회의라든지 또는 거기 입주자들의 그 권리 부분이 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보장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거 전문가한테 좀 보이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이걸 작성해도 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소장님들께서 이걸 알고 계셔야 그 용역업체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는 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그런 걸 검수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교육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제 넘어가 볼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핵심 내용이 됐습니다. 이제 공사계약관리법인데 이제 이게 여러분 교재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이 됐으면 현금 변제를 받겠죠. 현금 변제를 받으면 그 현금 변제를 받은 걸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교재 8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교재 81페이지.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이 관리비를 집행할 때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그냥 막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법 제25조에 보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입주의 대표회의가 이런 공사를 할 때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네 번째 줄입니다. 다섯 번째 줄입니다.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재 보세요. 어떤 기준을 따르게 되냐? 첫 번째,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선정법 등이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방식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 교재 두 번째 까만 사각형을 보면 지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 이게 나오면서 첫 번째가 하자 보수 보증금 청구 업체 선정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자 보수 보증금 이 금액 산정을 위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조사해서 금액 산정하는 거는 전자입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해놓으면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빼놨어요, 거기서 빼놨기 때문에 정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에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으시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으로 그 전문업체를 관리하시면 됩니다. 관리하셔서 잘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지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계약을 좀 더 보면 하자 소송을 위한 소송 대리인의 선정
당연하겠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외부 회계감사 업체 선정,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사업자 선정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업체 선정은 미리 할 수 있는데 그 공사를 하는 사업자를 미리 선정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두 업체가 같으면 안 되겠죠. 같아. 그 업체가 그 업체야. 이러면 좀 의심이 나겠죠. 예. 물론 이제 전자입찰을 통해서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그 업체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될 수도 있는데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일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강의를 드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거기 이제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 지침 이런 부분은 또 오후에 1시간에 충분히 이 부분이 강의가 될 테니까 그때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3시간 동안 강의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